제 아이들은 저를 매정한 어미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그 돈을 자식들 손이 아닌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전부 내놓은 그날부터였지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아들의 눈에는 분노가 엄마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비수 같은 말들이 심장에 박혀 저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제가 왜 그 돈을 줄 수 없었는지를요. 제게는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던 여동생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은 동생의 꿈을 꺾었고 저는 그 꿈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꿈을 꺾은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죄책감은 제 평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였습니다. 아이들의 발길이 끊긴 텅 빈 집에서 저는 동생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생의 아픔과 마주했지요. 모두가 저를 원망할 때 뜻밖에도 과묵했던 막내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동생 수진이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내 헌신이 온전한 사랑이 아닌 동생에게 진 빚을 갚으려는 뒤틀린 속죄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첫째와 둘째는 더 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동생이 살아있는 자식보다 중요해요? 그 절규에 우리 가족은 완전히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 최악의 순간 저는 아이들 앞에 동생이 남긴 마지막 그림 한 장을 꺼내놓았습니다. 시장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과 함께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언니. 다음 생에는 언니가 내 동생으로 태어나. 내가 언니의 꿈 전부 다 이뤄줄게. 동생은 저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진실 앞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아이들의 마음이 마침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년의 오해와 아픔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제 재산이 아닌 제 삶의 주름을 들여다봅니다. 얼마 전에는 다 함께 동생을 찾아가 늦은 인사를 건넸고 오늘은 장학재단의 한 아이로부터 파란 하늘이 그려진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선택을 마지막 이기심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동생의 못다 이룬 꿈을 다른 아이들에게 이어주는 약속이었고 내 자식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을 가르쳐준 진정한 사랑이었으며 비로소 나 자신을 용서하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두꺼운 유리문을 밀고 나왔을 때 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쏟아져 잠시 눈을 가늘게 떠야만 했습니다. 평생 내 것이라 믿었던, 아니, 내 것이어야만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온 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하늘은 더없이 파랗고 공기는 상쾌하기만 했습니다. 손에 들린 가벼운 서류 가방의 감촉이 어색해서 괜히 한번 꽉 쥐었다 놓아보았지요. 제 이름 석자와 도장이 찍힌 몇 장의 종이가 시장 좌판에서 기름 냄새와 생선, 비린내에 절어 살아온 내 70평생을 가름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통장의 마지막 남은 잔고를 모두 인출하고 해지 서류에 서명을 할 때 젊은 직원은 몇 번이고 제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아함이 더 가득했습니다. 하긴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온 노파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내놓겠다니 제정신으로 보일 리가 없었겠지요. 텅 비어버린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리면서도 동시에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겨우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엄마 손을 잡고 제잘거리는 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또 다른 늙은 내 모습,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학생들. 저 평범한 일상 속의 모든 순간들이 돈이라는 것과 얼마나 치열하게 얽혀 있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했던 수많은 밤들을 버텨내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주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조금 전 느꼈던 해방감을 다시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는 세 아이가 모두 모여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저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첫째 민석이었습니다. 며칠 전 전화로 제가 결심을 밝혔을 때 길길이 날뛰며 당장이라도 달려올 것 같던 아들이었지요. 분노를 억누르느라 핏대가 선 목과 굳게 담은 입술이 아비의 젊은 시절을 꼭 빼닮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가 남이야? 울음이 잔뜩 섞인 둘째 미니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시집 가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와 시댁. 흉도 보고 자식 자랑도 하던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딸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붉어진 눈시울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아이의 눈을 피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제 평생의 결심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막내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 구석에 앉아 복잡한 표정으로 저와 형, 누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저 고요한 침묵이 때로는 수백 마디의 원망보다 더 아프게 심장을 찌른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린 저녁상은 온기 하나 없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고 거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의 집, 나의 가족이었는데 저는 오늘 그곳에서 가장 낯선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모두 자기들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홀로 식어버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제 선택이 단순히 그들을 향한 배신이나 원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돈을 왜 내가 내 자식들의 손에 떳떳하게 쥐어줄 수 없는지를. 이 돈에 어떤 눈물이, 어떤 한숨이, 그리고 어떤 이름 모를 아이의 꺾여버린 꿈이 스며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이기심이자 그 아이에게 보내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속죄 편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현관문은 굳게 닫혔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전화벨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 재롱을 핑계 삼아 북적이던 집은 텅 비었고 냉장고에 가득 채워두었던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은 주인을 잃은 채 외롭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집안을 쓸고 닦고 화초에 물을 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적막함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다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번의 실망과 원망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류 뭉치 같은 것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환자가 아닌 피의자 취급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재산권과 법적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정신이 온전한지를 의심하는 듯한 성년후견인이라는 낯선 단어까지 꺼내 들더군요. 그 순간 제 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찔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미의 정신머리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옆에서 울며 불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 오빠가 저러는 건 다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지 마. 그 아이의 눈물은 진심이었겠지만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모든 책임이 상의 한마디 없이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저에게 있다는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이의 이름을, 내 가여운 동생의 이름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뗄 때 너희들 할머니는 돈이 없어. 자식의 재능을 꺾어야 했던 어미의 심정을 피눈물로 견뎌야 했다고. 내가 번 이 돈은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한과 내 평생의 죄책감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0평생을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저 혼자만의 아픔이고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늙은 어미의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까 두려웠고 제 서름과 죄책감의 무게를 아이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첫째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매정한 사람입니다. 매정한 사람.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생선을 팔아 너희들 대학 공부를 시키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 줄 때 나는 매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나는 그저 너희들의 든든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과 죽은 동생을 위한 선택을 한 지금 나는 자식에게 매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망부석처럼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슴에 박힌 비수가 너무도 아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정한 사람이라는 그 잔인한 낙인이 귓가와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며 저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리며 제 심장을 날카롭게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매정한 사람. 아들의 그 한마디는 독화살이 되어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혀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과 손주들, 그리고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 저 사진 속에서 나는 분명 매정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지냈습니다. 입맛이 없어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들었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누워있으면 아이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 평생의 죄책감이 남은 인생의 행복마저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집착은 아니었을까? 수만 가지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는 위태로운 조각배처럼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녘 잠결인지 꿈결인지 모를 희미한 의식 속에서 동생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하게 웃던 내 동생. 그 맑은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안방의 낡은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무거운 문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세월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더미 아래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스케치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동생 수진이의 손때가 묻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손끝에서 바스러질 듯 샛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연필. 냄새와 함께 수진이의 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달아빠진 연필선으로 그려진 우리 집 앞마당의 감나무, 잠든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심장을 저며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교복을 입은 수많은 여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 그리고 그 풍경을 교문 밖에서 홀로 부러운 듯 바라보는 한 소녀의 뒷모습. 그림 속 소녀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동생 수진이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날의 절망과 슬픔이 연필 선 하나하나에 피눈물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 위로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언니가 미안해. 수십 년을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이상하게도 혼란스럽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원망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스케치북 속 수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나의 꺾인 꿈을 다른 아이들을 위해 펼쳐주어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매정한 어미일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 동생에게만큼은 더 이상 빚을 진 매정한 언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 젖은 손으로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고집이 아니라 내 평생의 약속이었습니다. 동생의 스케치북을 다시 장롱 깊숙이 넣던 날,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 수진이에게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드는 일상은 건조했지만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첫째나 둘째가 찾아와 마음을 뒤흔들러 온 것이라 생각하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어줄까 말까 망설이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묵하고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막내 민준이었습니다. 형과 누나처럼 격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했기에 그의 방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녀석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팥 시루떡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녀석은 미안하거나 할 말이 있을 때면 꼭 이렇게 떡을 사들고 오곤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떡 봉지를 받아들고 들어오라는 듯 비켜섰습니다.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어색하게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집의 서늘한 공기가 녀석에게도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떡을 접시에 담고 따뜻한 옥수수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우리는 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고 떡을 먹었습니다. 녀석이 무슨 말을 하러 왔을까?
혹시 형과 누나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막으로 저를 설득하러 온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섣불리 입을 열지 않고 녀석이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찻잔을 내려놓은 민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응. 형이랑 누나가 엄마 많이 원망하는 거 알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서운하기도 했고요. 역시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엄마가 우리를 배신할 만큼 평생 모은 재산을 전부 내놓을 만큼 중요한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놀라 고개를 들고 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 한마디에 단단하게 걸어 잠갔던 제 마음의 빗장이 덜컥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던 질문. 모두가 제 행동의 결과만을 비난할 때 이 아이는 유일하게 제 행동의 이유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짊어지고 왔던 마음의 짐을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득이나 회유가 아니었습니다. 닫혀버린 내 세상의 문을 막내 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유가 뭐예요? 막내의 그나지막한 질문이 댐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제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열어보인 적 없었던 가장 깊고 어두운 방에 굳게 닫힌 문. 그 문을 열고 쏟아져 나올 감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아들의 진지한 눈빛은 괜찮다고 기꺼이 함께 짊어지겠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냈습니다. 나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제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바싹 말라 갈라져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다음 말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자랐으니 놀라는 것이 당연했지요. 우리 가족 앨범 어디에도 동생 수진이의 흔적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모두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동생을 업어 키웠어. 이름은 수진이. 박수진. 동생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주문을 외운 것처럼 낡은 필름이 돌아가듯 과거의 기억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시절. 특히 수진이는 그림 그리기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달아빠진 연필 한 자루만 쥐어주면 세상 모든 것을 도화지 위에 담아내던 아이. 그 재능이 얼마나 빛나던지 동네 사람들은 모두 우리 수진이가 나중에 큰 화가가 될 거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미술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 서울로 유학 갈 기회를 얻었던 그의 겨울. 그리고 거짓말처럼 쓰러지신 우리 아버지. 집안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도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과 결국 자신의 꿈을 접고 공장에 취직해야만 했던 동생의 뒷모습까지. 제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고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마치 오래된 소설을 읽는 사람처럼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동생의 꿈을 꺾었다고 생각했다.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너희들을 키우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수진이에 대한 빚이 남아 있었지.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너희들만큼은 돈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헌신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동생에게 진 빚을 갚으려는 뒤틀린 속죄의 행위였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녀석의 얼굴 위로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어미의 삶에 대한 깊은 연민. 그 기부금은 사실 내 돈이 아니야. 아주 오래전에 내 동생 수진이가 받았어야 할 꿈값이다. 그걸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어. 이 돈의 무게를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이 돈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서 제2의 수진이, 제3의 수진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만 해.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온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인 채 찻잔의 무늬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구차하고 늙은 어미의 한풀이를 과연 이 아이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랬구나. 한참 만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아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평생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 원망도 어쩔 수 없었다는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제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자신의 것처럼 아파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고독과 죄책감이 마침내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에게는 오롯이 이해받았다는 것을. 민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제 영혼을 적셔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형과 누나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들도 저를 조금은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리석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며칠 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말 오후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첫째 민석이와 둘째 민희가 들이닥쳤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편을 들어 이야기를 전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이모 때문에 우리한테 돌아와야 할 재산을 전부 남 좋은 일 시킨 게 사실이냐고요. 민석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제 고백은 그 아이에게 한 톨의 이해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저는 여전히 현실 감각 없는 늙은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니의 반응은 더욱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딸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배신감과 어미의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상실감에서 비롯된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엄마한테 뭐였어? 죽은 동 마이너스 생 마이너스 보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도 못한 존재였어? 죽은 동생. 민희는 제 동생의 이름을 마치 벌레 씹은 듯한 표정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뱉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의 아픔과 죄책감의 무게가 내 가여운 동생의 꺾여버린 꿈이 살아있는 자식들의 당연한 권리 앞에서 그렇게 하찮게 내팽개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으니 절대로 모르지. 돈이 없어서 눈앞에서 동생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언니의 심정을. 그 피눈물이 어떤 건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니?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평생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게 내 동생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만 아는구나. 내 희생과 내 삶의 무게는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와서 죽은 동생 빚 갚겠다고 평생 엄마만 보고 살아온 자식들을 내팽개치는 게 옳다는 말씀이세요? 첫째가 악에 바친 듯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오직 돈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미가 평생 짊어져 온 삶의 무게 따위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간극은 너무도 깊고 이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 수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너무도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나가라. 네. 다 나가. 너희들 같은 자식들,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제 평생 자식들에게 이토록 모진 말을 내뱉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다 이내 체념한 듯 돌아서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내쫓은 뒤 집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폐허의 정적이었고 제 마음 역시 공허한 잿더미만 남아 흩날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 평생의 신념이 결국 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이기적인 아집이었을까? 후회와 자책이 뒤섞여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아이들이 찾아온 것이라 생각해 문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 너머로 보인 것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새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그들 옆에서 형과 누나의 등을 떠밀며 안절부절 못하는 막내까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무거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뜻밖에도 첫째 민석이었습니다. 녀석은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로 제 앞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고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맞습니까? 저는 상자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유품으로 물려주셨던, 하지만 수진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민준이가 형과 누나를 설득하기 위해 온 집안을 뒤져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과 빛바랜 편지 몇 통, 그리고 곱게 접힌 작은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그림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수진이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제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 안에 들어있던 그림이었습니다. 낡은 도화지 위에는 시장 좌판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에 절어 고단했을 법한 얼굴인데도 그림 속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귀퉁이에는 잉크가 번진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언니.
다음 생에는 언니가 내 동생으로 태어나. 내가 언니의 꿈 전부 다 이뤄줄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70평생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동생 수진이는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순간에도 언니를 자랑스러워하며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동생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수진아, 언니가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제 울음 섞인 절규에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어미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상처를 온전히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너희들이 미워서도 아니었어. 저는 동생의 그림을 가슴에 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너희들에게도 언젠가 돈 때문에 나처럼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까봐. 그래서 악착같이 모으고 너희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만 했던 거야. 그게 내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던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틀렸던 게야. 내 집착이, 내 죄책감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구나. 제 진심 어린 고백에 민희가 가장 먼저 무너지며 제 무릎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딸의 울음은 전염되듯 굳어있던 민석이의 눈시울마저 붉게 물들였습니다. 녀석은 차마 제게 다가오지는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어깨를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제 결정은 단순히 죽은 동생을 위한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굴레에 갇혀 평생을 살아온 제 자신과 그리고 그 굴레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한 어미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아이들은 돈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제 삶의 무게와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지난날의 상처를 입에 담지 않았지만 식탁을 둘러싼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의 빈 그릇을 채워주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돈의 액수가 아닌 제 주름진 손에 새겨진 세월의 무게를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민석이는 묵묵히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었고 민희는 연신국이 식지 않았는지 살피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막내 민준이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듯 옅은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제 얼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저를 데리고 나선 곳은 뜻밖에도 동생 수진이가 잠들어 있는 작은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차마 동생의 무덤조차 알려주지 못했는데 민준이가 수소문에서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동생의 묘비 앞에 저는 아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섰습니다. 아이들은 제각기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처음 만나는 이모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동안 우리 엄마 혼자 외롭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첫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살랑이는 바람결에 수진이가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생에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동생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지금 저는 비로소 평생의 빚을 모두 갚고 온전한 언니이자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제 재산을 탐내지 않았고 대신 제 시간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약속이나 한 듯 다 함께 모여들었고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손주 녀석들은 할머니가 최고라며 제 옆에 딱 붙어 재롱을 부렸고 그 웃음소리가 텅 비었던 집안을 다시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우체통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후원한 장학재단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툰 글씨로 눌러 쓴 감사 편지와 함께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환하게 웃는 아이들과 그 위를 날아다니는 희망의 나비들을 그린 소박하지만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들고 동생의 낡은 스케치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마지막 그림,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긴 그림 옆에 그 아이의 그림을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니? 너의 꿈이 이렇게 다른 아이들의 세상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어. 이제 언니는 정말 괜찮아.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제 선택은 매정한 이기심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내 동생 수진이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고 내 아이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으며 무엇보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박여진이라는 한 여자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옆에 장학재단의 아이가 보내온 그림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 저의 가족 사진은 피를 나눈 자식들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아이들의 꿈까지도 품게 된 셈입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